네, 우리 수험생분들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그 고생을 덜어주고자 더 빨리 합격하시라고 여러 가지 정규 커리큘럼부터 그리고 각종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강들 드리고 있는데 개정법령은 이 특강으로 한 방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일단 행정학은 개정법령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과목입니다. 진짜 너무 개정법령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절부절할 필요 전혀 없는 과목입니다. 절대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행정학은 절대 개정법령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챙겨주는 것만 제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행정학도 개정법령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애초에 개정법령이 많지도 않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더더욱 적고요. 그리고 그것도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보통 한 2, 3년 지나야 나옵니다. 대학교 등 교과서에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바로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예의상 개정법령을 챙긴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학은 딱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절부절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본인의 정신력만 갉아먹히고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개정법령 특강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요 특강 그리고 제가 자료 준 걸로 챙기시면 되는데 또 올해는 새로운 개정법령이 거의 없습니다. 더 개정법령 부담이 적은 해예요. 그래서 금방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보죠. 일단 보통 제가 25년 대비 교재에 들어가지 못한 그 후 개정법령을 챙겨줍니다. 올해 시험 대비 교재들에 반영되지 못한 그 후에 개정된 내용들. 이게 메인이겠죠. 근데 작년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4년도 개정 법령도 챙겨는 드려요. 근데 이거는 25년 대비 강의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강의 교재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25년 대비 강의 교재를 보신 분들은 이건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작년 교재 보신 분들은 두 가지 다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년에 앞으로 바뀔 규정이 올해는 또 없어요. 올해 우리 행정학 시험 범위에서는 없어요. 물론 만약에 추가로 확정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개정법령 특강 자료를 제가 올린 후에 또 갑자기 바뀌는 게 있으면 제가 카페로 올려줍니다.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 아시죠? 거기다 올려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아직은 없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개정법령 부담이 적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25년 대비 강의 교재에서 다 했던 거지만 또 아직 안 나온 것들도 있고 또 아직 암기가 안 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고요. 작년 교재 보신 분들은 더 챙겨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일단 축약하면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예상 문제도 보고. 축약하면 작년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이 됐고 공기업 준정기관의 종류는 거의 안 나와요. 국회직 8급이나 좀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계륵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도로공사가 옛날에 다른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긴 하니까 그나마 좀 챙기는 정도.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이 원래는 교육과정 이수랑 역량평가 통과했는데 역량평가만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죠. 약간 올해 대비 강의 교재 보신 분들은 다 배운 내용들이죠. 아무튼 역량평가만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됐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이건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 될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고요. 면접 시험 평정 요소가 작년에 변경이 됐죠. 이것도 여러분들 다 제 제자분들은 필기 합격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 대비할 때를 위해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 거. 이제 징계 자체는 워낙 잘 나오는데 징계에서 중요한 게 개정된 건 아니고요. 징계와 관련된 뭔가가 개정이 됐고 그래서 징계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니까 사이드도 좀 챙긴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가공품 가액 범위 15만 원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음식물도 변경이 됐어요. 이건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가 원래 국무총리 소속인데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 광역자치단체 개편에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죠. 이건 좀 이따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체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원래는 자치분권위원회였어요. 근데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역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름만 바뀐 겁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는 것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했어요. 신설.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름 챙겨두는 정도.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뭐 지방재정을 당연히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겠고, 지방재정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죠. 행안부 장관 소속이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낼 수 있는 거 행안부 장관을 다른 걸로 바꾸면 땡.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또 새로 설치가 됐죠. 이거는 다 배운 건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또 복습이죠, 복습. 자,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예상 문제.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땡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됐었는데 이제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이수는 필수가 아닙니다. 역량평가만 통과하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문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려면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러면 땡이 되겠죠. 역량평가만 통과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나름 출제될 수 있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예상 문제 딱히 없죠. 4번도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체크한다.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이건 여러분들 공무원 됐을 때가 공무원 됐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승진 소요 최저 연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9급 시험에 합격했다. 원래는 최소 1년 6개월이 지나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최소 1년만 지나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11123으로 바뀌었다. 98765에서 11123.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 영상 면접시험 면접 평정 요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살짝 말했듯이 여러분들 면접시험 다 준비해야 되니까 확인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소통 공감 능력, 2번 헌신 열정, 3번 창의 혁신, 4번 윤리 책임으로 바뀌었다.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예상 문제가 뜬 거 보니까 나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보네요. 자, 징계에서 강등, 정직, 감봉에 대해서 그 기간 있잖아요. 강등은 3개월, 정직은 1에서 3개월, 감봉도 1에서 3개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휴직 기간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 스토리까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긴 하지만 이 휴직을 징계 기간에 악용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그 강등을 받으면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 기간에 휴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휴직하고 있으면 알아서 뭐 징계 기간이 끝나버리고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징계에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에는 그 기간이 정지된다. 이런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뭐 굳이 문제를 만들어 보면 징계 중 기간이 있는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 처분은 휴직 기간 중에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속칭 김영란법, 부정 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가 있죠. 근데 뭐 시험에 가끔씩 쏠쏠이 나오는데 그 가액 범위 변경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작년에 농수산 가공품이 15만 원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모든 강의 설명해 준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제가 강의에서 그랬었죠. 농수산 가공품의 대표적인 예시가 한우인데 요즘에 한우 선물 세트, 우리나라에서 한우 선물 세트 굉장히 일상적인 선물 아니에요? 근데 한우 선물 세트를 어떻게 10만 원으로 사냐? 제가 개정되기 전부터 맨날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었는지 갑자기 15만 원으로 바꾸더라. 그렇게 설명해 줬던 거죠. 그래서 15만 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는 농수산 가공품 10만 원 이내로 제한 틀리겠죠? 15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정보공개위원회가 원래 국무총리 소속이다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행안부 장관으로 바뀐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나름 중요하니까 좀 들어보시면은
자,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운영할 때 전자통합 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 이거는 정부 내에서 부서, 기관들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거죠. 요새 전자정부에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 통합,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 기관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A 기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아닌데요? 다른 기관에 청구하세요? 이러면 민원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통합적으로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으면 A 기관이 자기 게 아니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가져다가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민원인, 청구인이 얼마나 편합니까? 등등. 요새 전자정부는 이런 국민의 편의 등등을 위해 지식과 정보의 공유, 통합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 전자정부 시스템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정부를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요령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요령 중에 두 번째 요령이 전자정부 내부 시스템 누가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 전체적인 정보와 누가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요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통합, 정보공개를 위한 전자통합관리 시스템 행안부 장관이 담당하고요. 그에 맞춰서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딱 관리체계가 통일이 돼버렸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전자정부론 공부 요령도 배우고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이것도 챙기시고 그리고 정보공개를 위한 전자통합 정보 시스템을 행안부 장관이 관리하더라. 이것도 같이 챙기시고요. 자, 그래서 예전처럼 국무총리 소속이다 땡 이런 문제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좀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죠.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을 조금 잘못했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전부터 바뀌었죠. 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전에 바뀌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에 새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제가 모든 강의에서 올해 대비, 그러니까 뭐 이건 올해 대비도 아니죠. 작년 대비 재작년 강의부터 이런 출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다 알려줬던 겁니다. 보시면 특별자치도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 그거예요. 특별자치도 세 가지. 근데 이 중에 시군을 둘 수 없는 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을 둘 수 없죠. 근데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기존의 시군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셋 다 특별자치도인데 누구는 시군을 둘 수 없고 누구는 둘 수 있고 딱 헷갈리고 출제할 만하죠. 이렇게 제가 재작년부터 이런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다. 재작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겼으니까 이런 출제 포인트 나올 수 있다. 또 예상 문제로 모의고사가 다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또 요즘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시험 문제 거의 그대로 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내용은 군무원이든 공무원이든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무원도 같은 패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찍어주는 것들은 무엇이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틀리게 바꿔서 땡으로 나온다. 그것까지도 똑같이 나오죠. 이건 뭐 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맨날 밥만 먹고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 또 분석.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 다 찾아봐가지고 출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파악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리고 공무원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다른 개정 공유과 달리 매우 강조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꼭 잘 챙겨주시고 단순히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출제 패턴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가볍게 보면 되는데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치분권위원회일 때 대통령 소속이다 출제 포인트 삼은 적이 있어요. 확인. 대통령 소속으로 이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땡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하고 5년 단위다. 이것도 보너스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
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률은 아니에요. 특별법이냐, 특별법.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내면.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관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지방재정이니까 행안부장관 소속이겠죠.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게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국무총리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안 맞죠. 지방재정은 행안부가 담당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또 예상문제 만들어보면 옛날처럼 국무총리 소속이다 땡 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 땡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령 있죠. 국가재정과 관련성이 높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고요. 지방재정과 관련성이 높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잖아요. 두 개 바꾸면 땡, 이런 패턴이 잘 나오죠. 이건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죠. 국가지정과 관련되는가, 지방지정과 관련되는가, 외우기 편해졌습니다. 어쨌든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체크.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가 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되면서 청의 개수가 총 20청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청의 개수도 가끔 내니까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청 20청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같이 챙기면은 끝. 자, 그리고 이 네 가지가 25년도 강의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새로 개정된 법령으로서 얼마 안 되죠? 작년에 비해 훨씬 적죠? 네 가지 다 깔끔하게 챙기시면 끝. 자, 일단 중앙정기관 개편이 또 있었어요. 문화재청이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름만 변경된 겁니다. 뭐 출제 가능성 높지는 않아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정. 제가 그 개정법령 특강을 2월 초에 올려드린 이유가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1월 말에 합니다. 이것까지 반영해서 제가 상반기에 국가직 구급시험, 가장 첫 번째 시험 전에 올리는데 이것까지 반영해서 2월 초에 항상 올려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없었고요. 대한석탄공사를 기타 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 정도 외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외에는 공부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거 나름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농수산 가공품이 15만 원. 그리고 올해는 음식물이 5만 원. 엄밀히 말하면은 재작년에 농수산 가공품이 15만 원, 작년에 음식물이 5만 원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나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가 25년도부터 현금 흐름표가 추가됩니다. 이거 한번 자세한 내용과 예상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이거는 뭐 또 볼 필요가 있나? 이름 바뀌었다. 끝. 그리고 대한석탄공사가 예전에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었어요. 대한석탄공사. 근데 이제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땡. 애초에 공기업이 아니죠. 기타 공기관. 그래서 그나마 올해 공기관 지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매년 여러 가지가 바뀌긴 하지만 뭐 요즘 요 정도가 그나마. 왜냐면 대한석탄공사는 그래도 기출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 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거 혹시 아직도 3만 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작년에 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음식물 5만 원 이내입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강의에서 요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음식물 3만 원 이거 너무 적지 않은가? 요새 뭐 웬만한 거 먹고 음식점 가서 뭐 회식 한번 하려고 해도 웬만하면 다 3만 원이 넘는디 강의 시간에 맨날 말했는데 역시 또 제 강의를 들으셨는지 5만 원으로 작년에 바꾸더라고요. 뭐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으라고. 물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올려줘야죠. 음식물 5만 원, 음식물 5만 원. 그래서 예전처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이건 뭐 시행령이 있는 내용이죠. 여기 시행령상 선물의 가액 범위에 따를 때 음식물이 3만 원 이내다 땡이 되겠죠. 음식물은 5만 원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에요. 하나만 더 잘 챙기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가 예전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그리고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죠. 현금 흐름표가 있다 땡. 근데 지금은 25년도 1월 1일부터 현금 흐름표가 추가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표가 없다라고 하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흐름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나왔지만 예전부터 나오던 출제 포인트에 개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출제 포인트랑 뭐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 현금흐름표가 추가됐다는 거 파악을 했어. 근데 선생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발생주의 복식북에 따라 기록되잖아요. 이런 게 또 출제 포인트 나오잖아요. 이 세 개에 대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가 적용된다? 땡! 이런 거 나오죠. 우리나라 재무제표,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북이다. 이 출제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현금흐름표도 재무제표면 현금흐름표도 발생주의 복식북이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발생주의 복식북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금흐름표 왜 쓰는 거겠어요? 발생주의 복식북이에서는 현금흐름 파악이 어렵잖아요. 발생주의 복식북이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거래의 원인이 있을 때 거래를 인식하죠.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북이는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현금주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출제 포인트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 현금주의인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재무제표, 발생주의 복식북이 다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나요? 되죠. 되죠. 자,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북에 따라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별도로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났죠? 헷갈림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건 출제 포인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제대로 이해하면서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헷갈려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시점까지의 개정 법령들,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상 문제 싹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25년 시행 예정이 확정된 개정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 시험에 시험범위 있는 개정 법령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 시점 이후로 추가로 확정이 되는 게 있다면 제가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에 바로 올려드린다.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그리고 정말 저도 모르는 규정, 행정학 시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올 리가 없는 그런 온갖 지역적인 규정들의 개정을 다 파악하고 있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행정학은 그런 과목 아니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걸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따로 정리해 주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챙겨드리는 것들만 제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정법령 챙겼다가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문제로 나왔을 때 처음 보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처음 봐도 바로 풀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예상을 줬으니까 처음 보지 않겠죠. 시험장에서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잘 풀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정법령을 챙기셔야 아주 효율적으로 챙기면서도 실제 시험에서 적용되도록 챙기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챙긴 만큼 더 중요한 부분에 행정학도 더 중요한 부분 더 많이 반복하고요. 다른 과목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많이 반복해서 다른 과목 실력도 올리고요. 그래서 합격하는 겁니다. 자, 행정학 개정 법령에 대해서 걱정 절대로 과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정리해 가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거야? 해도 될까 이런 마음도 들고 하겠지만 모든 수험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다 어마어마하게 부족합니다. 본인만 부족한 게 아니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한참 부족한 줄 알았는데 다른 수험생이 더 부족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자, 모든 수험생들 다 많이 부족하니까요. 절대로 해도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서 시험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시험 보기 전에는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는 거에 집중해서 꼭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